네, 고성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신임 공관위원장 박덕흠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이 들면 예.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존경받죠. 딱 그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두루두루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자기들끼리도 초선은 초선끼리 자주 만나고 예. 재선끼리 자주 만나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면 누군가는 무슨 먼저 연락할 상황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를테면 고성구이가 전화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한 대여섯 명 나왔는데 이영풍이가 전화했더니 한 30명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네. 그 박덕흠이 전화하면 대체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건 뭐 박덕흠이 4선 의원이니까 벌써 한 14년째 정치 국회의원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거 좀 알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여는 사람. 하는 그 스타일에 딱 맞는. 그래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 적이 별로 없는 사람. 예. 그래서 이번 이정현 공관위가 굉장히 날카로웠잖아요. 예. 막 좀 어떤 면에서 좀 거칠기도 하고.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좀 어수선해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는 데는 딱 적임인 사람. 그럼 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장동혁 대표하고 이 박덕흠 의원하고 같은 충청권 정치인이니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좀 예. 많이 다르죠, 정서가. 많이 다르고 또 박덕흠 의원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하던 때는 재선 3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예. 당했을 때 뭐 그래서 반기문이를 영입하니 많이 했을 때 뭐 그럴 예. 때 충청권이 꽤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무렵에 박덕흠의 이름이 자주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장동혁 대표는 정치판에 들어오기도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박덕흠 의원과 장동혁 대표가 뭔가 정치판에서 일을 같이 한 경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뭐 뭐 국회의원 선배고 또 같은 충청권이니까 예. 뭐 서로 간에 그런 좋은 자리는 가졌겠지만 뭐 그렇게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함께 도모했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캐릭터의 박덕흠 공관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 당장 어떤 과제들이 지금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무난하게 잘 마무리를 해달라는 뜻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공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 재보궐이 뭐 일단 최소 6개에서 15개까지 있을 건데 예. 이 부분 공천은 따로 공관이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박덕흠 공관위에 맡겨진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냐면 이정현 공관위가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한 거. 예, 예. 대표적으로 충청북도, 대구, 또 기초 몇 군데,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도당에서, 예. 도당이나 시당에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예, 예. 이 경선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각 도당 차원에서는 하지만 이걸 결국은 중앙당 공관위로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소팅을 해서 최고위의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무리하는 일, 그런 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제 두 가지 부분, 충북과 대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 충북과 대구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 충청북도는 김영한 지사가 먼저 컷오프가 됐잖아요. 예. 먼저 컷오프가 되고 뭐 이제
이 공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예. 이번 법원에서 그 3일간 공고해야 될 걸 하루 만에 끝냈다고 이거 택도 아닌 시비를 걸어서 예. 이걸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인용했거든요. 예. 이건 김영한 지사의 컷오프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안을 갖고 예. 시비를 걸어서 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 경우에는 그냥 김영한 지사 컷오프 상태로 그냥 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영한 지사가 어쨌든 현역 지사인데다가 끝까지 뭐 정 안 되면 무소속 출마라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자 그런 상황에서라면 뭐 김영한 지사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해도 좀 상관없다고 봅니다. 또 좀 사실은 좀 포함시켜서 제대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지금 17개 시도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유일하게 충청북도에 윤갑근 후보가 예. 유일하게 윤어게인 후보라고 자임하고 나섰어요. 야, 예. 나 윤어게인 후보다 어쩔래? 뭐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나 윤어게인 맞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나섰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대권의 현재까지도 변호사로 그렇죠. 활동하니까 변호인이니까. 그리고 변호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좌장격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 윤석열 몰라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그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윤곽근 예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하기 전에 청주에서 출마 준비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번에 출마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하에서 출마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나 윤어게인 후보야 라고 한 사람은 지금 윤곽근 후보가 유일하거든요. 유일하네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윤곽근 윤어게인 후보하고 뭐 김영환이든 누구든 한판 세게 한번 붙어보자.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 너희들은 자꾸 뭐 저륜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다수가 저륜은 무슨 저륜이야. 대통령과 함께 가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당원들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짜 한번 윤어게인을 정치적으로 한번 평가받아 보자. 그것도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러니까 김영환도 들어와라. 뭐 누구도 다 들어와라. 나 윤어게인 후보 윤곽근이 한번 심판 받겠다. 이렇게 판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남은 사람이 윤곽근 네. 혼자뿐입니까? 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퇴했죠. 뭐 사퇴도 하고 뭐 선거 운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그거 다시 또 하면 되죠. 예. 김수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퇴해버렸죠. 김수민이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김영환이 출마하면 지는 출마 안 한다고 대놓고 약속을 했던 회복에도 쓰고. 그리고 그 김영환 밑에서 부지사를 했으니까 도리상 인간적 도의상 그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이게 왜 사퇴했냐? 김영환이 인용되니까 가처분 인용이 되니까 그날로 사퇴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영환과는 같은 경선을 치를 수 없다. 자기 처지가. 예. 그래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 김영환 도지사가 컴백을 하면 네. 그 다음에 그 윤희근 전 경찰청장. 그 사람은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뭐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죠. 또 또 누가 강제로 경선시킬 수 있겠어요? 이기령 뭐 쥐가 싫다고 그런. 충주시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다 넣어서 예. 다시 한번 다 넣어서 해든 아니면 뭐 그 중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빠지든 뭐 상관없어요. 이미 제가 청주에서 현장 취재도 했고 예. 또 그 청주와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윤어게인 후보인 윤곽근이 치고 나갔어요.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예. 제가 느끼는 체감 여론상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유는 달라도 윤곽근한테 질 것 같아서 뭐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그것대로 예. 받아주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충북은 차라리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진검 승부를 한번 해볼까? 해보면 어떨까? 윤어게인 후보와 그렇지 않은 자들
한판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는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지금 저 이진수 그러니까 주호영이는 사실 변수도 안 돼요. 그 뭐 나와도 지가 이기지도 못할 건데 이진수 후보가 사실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진수 후보가 지금껏 여전히 그 대구시장 나가겠다는 그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좀 이정현 공관위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진숙 포함, 주호영 포함 그러면 8명이잖아요. 원래 9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을 그 주호영, 이진숙 할 때 이제 잘랐는데 그렇죠.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9명 전원 경선 뭐 못할 건 뭐 있어요? 6명 하나, 9명 하나, 8명 하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이미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TV 토론다고 많이 뛰어갔지 않냐? 그거야. 그럼 그 사이에 주영이는 언론 프로에 안 하고 이진숙 후보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 그만큼의 자기 역량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구 그냥 다 한꺼번에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불만도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컷오프 시켜놓고 자기가 다시 경선하자고 하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명분상. 근데 예. 공관위가 바뀐 박덕흠 공관위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 건 또 뭐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처분 신청 정치. 에이, 이거 그거 진짜 더러운 짓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 더러운 짓이에요.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지금 집안에서 저 치고받고 하던 거를 그래 법원에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저것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뭐 했다고 하지만 그 법원에 가지고 가서 가처분 인용받은 걸 갖고서 무슨 대단한 승리처럼 개펌 잡고 있는 그 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김영환이나 지금 주호영이나 또는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저 김정혁이나 배현진이나 다 비슷비슷한 자들이다. 그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자들이다. 정당 문제를 그것도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어 있는 사법부한테 그냥 호랑이 입에다가 그냥 갖다 털어준 거 아니에요. 확 그냥 저 좌파들이 얼마나 이걸 즐기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그 2년 후에 총선 때 공천혁명을 해서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자, 기회주의자, 배신자들을 다 척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게 잘못 단추가 깨어지는 바람에 뭐 공천 컷오프 하려고 그러면 가처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2년 후에 총선 때 공천혁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다. 아하, 예.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을 미리 알고 장동혁 지도부가 또는 다음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차기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장동혁 대표건 누구건 예. 진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저것들의 그 마지막 그 사법의 칼을 휘두르는 요거까지를 염두에 두고 주도 면밀하게 공천혁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공천 신청서를 낼 때 네. 거기 단서 조항으로 네.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서약서는 없는가요? 그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기본권 제약을 하는 기본권 제약을 강제하는 그 서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게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거는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 예. 그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 공관위는 공천 규칙과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권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확률이 90% 이상 되는데 예. 아닙니까? 영남권의 재선 이상은 우리 공천 안 준다. 원칙으로 딱 잡아버리면 돼. 그렇죠. 예, 예. 그걸 누가 시비 걸겠어요? 예. 그러네요. 아니 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2번 연속 안 준다는 거는 일종의 관행과 불문율처럼 돼 그렇죠. 있어요. 경기 규칙이죠, 그게. 법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불문율처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깼지. 김혜지한테 2번. 그렇죠. 근데 그건 저 한동훈이가 깬 한동훈이가 문제고 깬 김예지가 문제인 거죠. 여전히 비례는 한 번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불문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 영남권에서 비례보다도 더 쉽게 배치달 수 있는 그 영남권에서 2번 연속으로 무슨 공천을 달라 그러냐? 니도 좀 뭐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있어야지. 예? 너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을게. 다른 데 가서 출마해. 뭐 수도권이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경기 룰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런 준비를 또 선거 임박해서 뭐 하지 말고 미리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덕흠 신임 공관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지역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 작업을 좀 하고 나면 네. 이제 뭐 현역 의원이 지자체장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제 장이 또 서게 되는데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적게는 한 6군데 많게는 한 뭐 15군데 이렇게 될 거라고 언론 보도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재보궐은 4명만 뽑아도 이게 큰 정치적 의미를 가져요. 2명, 4명만 뽑아도 그런데 이게 최소 6명이잖아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아마도 몇 석은 더 열어놔서 10석 전후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 같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완전 미니 총선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저 정보수사파들이 그 개헌하겠다고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번에는 저 본회의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만 예. 저게 3분의 2잖아요. 예. 그 지금 국회 재석이 197이니까 뭐 어쨌든 저 좌파들 다 합쳐봤자 18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97을 만들려면 9명이 더 필요하다 이거. 9명이 더 필요하죠. 근데 이번에 재보궐이 이루어지면 이게 국민의힘 지역이었다가 재보궐로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세요. 평택을 민주당, 안산갑 민주당, 그다음에 뭐 전주 민주당. 그다음에 전재수 부산 민주당. 다 민주당 것들이었잖아요. 예. 인천 계양을. 인천에 계양을 하고 연수가. 박찬대 연수 다 민주당 예. 것이었잖아요. 그러네요. 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서 뭐 절반만 반타작만 해도 우리 의석이 3개가 느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개헌 저지하기가 훨씬 쉬워져. 지금은 저것들이 개헌하려면은 이탈표가 9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 그 3사람 잘 잡아내면은 12표가 있어야 돼 그때부터는. 그러네요. 개헌하기 힘들어지죠. 국회의사 한 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이 함부로 그 막 개헌까지 막 내쳐 달려가는 거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선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공천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사람들이 공천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동훈 똘마니들의 세가 위축되죠. 장동혁 대표의 직계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면 몇 명이라도.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의총이나 이런 걸 보면 장동혁 대표를 와 함께 하는 사람이 원 외에는 좀 있어. 네,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조광한 있어요.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의총장에 들어가는 것 갖고도 시비를 걸어 저것들이.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재보궐을 통해서 한 2명이든 3명이든 진짜 제대로 된 자유파 또는 장동혁 그 계보의 국회의원이 들어갔다. 의총이 열렸다. 근데 저 한동훈 똘마니들이 예전처럼 막 호위 작전하고 막 대표를 갖고서 막 능멸하려고 그런다. 그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딱 마이크 잡고 니거들 뭐 하는 짓이야.
이래 버리면 양상이 달라진대. 달라지겠죠. 예, 그 점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따라서 예, 지방선거와는 그 이 문법이 달라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는 어쨌든 도지사건 시장이건 지역 살림 사는 사람 뽑는 거라는 개념이 있는 반면에 예. 국회의원은 정치인 뽑는 선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따로 해야 되고 철저한 이 전략적 검증, 정무적 검증, 이 사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공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지방선거가 지금 한 2달 남짓 이제, 남았는데요. 예, 한 60일 남았죠. 지금 그러면 지방선거 준비하신 분들은 뭐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장시간 좀 준비하셨기 때문에 뭐 경선도 하고 하는데 네. 이 재보궐선거 이거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건 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후보를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중앙무대에서 상당한 무게감이 나가는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는. 전략 공천.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전략 공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표밭을 일구어 온 사람. 중앙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실제로 꽝 잡는 게 매라고 예. 이 볼품없게 생긴 매가 그 깃털 화려한 꽝을 잡아채는 그 기술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그 지역에 숨어 있는 실력자들이 있어요. 밀착돼 있는 사람들. 예, 지역 밀착형 정치인. 예. 이 케이스는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앙 무대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배치하자. 그게 이제 이진수 등판론 아닙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역은 이를테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지역들이 있어요. 전라북도 같으면 예. 그건 뭐 후보 내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안산갑 원래는 안산이 30년 전에는 우파의 성지였는데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잠식당해 갖고 지금은 좌파 것들이 설치는 곳이 됐어요. 그럼 이 지역은 중앙에서 좀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번 나가서 정리할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 중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표밭가리를 해온 지역 밀착형 생활 밀착형 정치인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줘서 이기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기면 다행이 아니야. 이기면 대박이고. 네. 지면 뭐 원래 좀 힘든 곳이었어.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 장관 지내고 총리 지낸 누군가를 투입을 했다. 그런데 졌다. 그러면 우리가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을 안 키워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판 키웠다가 지는 경우에 우리가 그야말로 바가지 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산갑 같은 경우는 판을 키울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생활 밀착형 후보로. 거기 뭐 생활 밀착형 후보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10여 년 동안 피폐한 지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그 한동훈이가 그 생활 밀착형 정치인을 제끼고 중앙 무대에서 저 거들먹거리면서 이름값 좀 있다고 하는 자를 전략 공천을 했어. 그럼 뭐 게임 아예 게임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완전히 패배해 버렸거든요. 그게 장성민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괜히 우리가 판 키워가지고서 우리가 그 부담 안을 이유가 없는 곳이다. 판 키워봤자 잘 안 되는 곳이다. 여기에는 그 생활 밀착형 정치인, 이를테면 그 장성민이가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바람에 그냥 어이없이 컷오프 당한 김석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김석훈 위원장. 네, 이런 사람은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매 잡는 꽝 잡는 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 밀착형 후보로 가는 지역이 필요하다. 반면에 평택을 같으면 이미 상징성 있는 지역이 돼버렸어. 황교안이 거기 출마하는 바람에. 그 황교안이가 출마를 하는데 거기에 생활 밀착형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내. 그러면 이게 황교안 변수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네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이 지방선거가 끝이 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세력이나 또는 뭐 일부 기회주의 배신자 세력, 중진 세력 일부가 장동혁 지도부를 막 흔들려고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 재보선 선거나 또는 지방 자치 선거가 굉장히 장동혁 지도부에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중기적인 좀 대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지방선거는 그 정치적 맥락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곳이기 때문에 예. 공천도 뭐 공관위가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기든 지든 장동혁과 함께할 사람들로 공천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재보궐선거의 후보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전선에 배치된 최일선 소총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천받고 난 다음에 내 선거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가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위해서 배치한 이 선봉장들이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가야 된다. 당락을 그렇죠.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이길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 이길 수가 있다. 예,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서울시장 후보전에 아주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민주당 예비 후보가 네. 칸쿤에 가서 오늘 또 조간신문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직원하고 같이 출장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게 남성 여성 차별할 필요도 없고 업무상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성이라고 표기하고 가야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왜 사후적으로 그걸 숨기고 가?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성별 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조간신문 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그 송파구청에 네. 송파구 의회 그 구의원이 낸 해외 출장 그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네. 마지막 2박 3일 동안 멕시코 시티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다는 것만 돼 있을 뿐 칸쿤 간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칸쿤은 그야말로 출장을 다 마치고 한 이틀. 나는 칸쿤이라는데 저번에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뭐 어떤 데길래 칸쿤. 칸쿤은 멕시코의 하와이입니다. 멕시코의 하와이. 멕시코의 하와이. 휴양지죠. 음. 호텔 값도 뭐 거의 60만 원 이상 뭐 비싸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송파구 의원의 공무 출장 보고서에는 칸쿤이 언급돼 있지 않아요. 여기 오늘 저 문화일 보도가 났는데 개혁신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이거를 폭로했어요. 자기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그렇다면 원래 칸쿤 가는 거는 이거는 자기 돈으로 가야 되는 건지 뭐 출장 빌서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원호 측은 지금 11명이 같이 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11명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그죠? 정원호 때문에 모난 돌 옆에 있으면 정 맞는다고 정원호 옆에 있으면 다 지금 정 맞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원호 후보 좀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사퇴하면 안 되지. 제일 쉬운 상대인데. 그렇죠. 아니 이게 뭐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기세가. 예. 그리고 이거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것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더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이건 중에 그래서 소설 같은. 정원호가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자 상대하는 게. 참 근데 이 행태가 보면은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입니다. 제가요 이재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원호라고 아주 생소한 이름을 들명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 시작됐잖아. 야, 도대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재명이가 정원호 근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너무 같은 거야. 이재명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가 있을 수 있지? 스타일이. 그래서 이게 띄었구나. 그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그 서울시장 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네. 여론조사하면 일반 여론조사 한 50%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역선택을 해줘야 되겠군요. 아, 그럼요, 그래요. 어? 아니, 역선택을. 그리고 이재명이가 정과 많다 그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가 뭐 중도에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갔지. 예. 정은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까지 가겠죠. 끝까지 갈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갈 거다. 예. 지금 또 하나 그 주목을 끈 것은 저 전북 도지사 김관영. 아, 김관영이 이 잼버리 사태 참사의 그 야, 아주 그 빤빤하게 지 책임 없다고 했던 자.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 딱 걸렸어요. CCTV에 찍혔는데. 그 참 그 이해가 안 되대요. 식당이잖아요. 예, 예. 식당에 현역 도지사가 예. 구의원, 뭐 군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 해서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 청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대리 기사비랍 쉬고 줬는데 비서한테 야 비상금 갖고 와라 그래서 돈을 꺼내서 현금으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예, 나눠주고 있죠. 그 CCTV 영상이 예, 예.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술을 엄청 취했기 때문에. 그분 술병이 그냥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그 다음날 이거 불법일 소지가 있다고 그죠. 싶어서 회수했다는 그래서 건데 68만 원인가? 그런데 우선 이 액수도 안 맞는다 그러죠 지금? 예, 예. 이 김관영이가 얘기한 건 68만 원인데 화면에 나오는 돈만 세어봐도 그보다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관영이 측에서는 그 CCTV 좀 지워줄 수 없냐고 업주 측에다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주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그다음에 김관영이 측에서는 아니 그 업주 측에서 뭐 저기 뭐 좀 돈을 달라는 식으로 뭐 우리 영상이 있는데 하고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해갖고서 무시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쌍방 주장이 지금 충돌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전라북도에서만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사 사례는 전라남도에도 많고 광주에도 많거든요. 예. 누군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예. 그래서 야 이거 심야 밤 9시에 정청래가 최고위원 회의 소집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30분 만에 예. 만장일치로 제명을 해버렸어요. 신속 통과시켜 버리죠. 예? 야, 그러니까 이것들 움직이는 거는 진짜 기민하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이것들은 정원호를 김관영이를 딱 쳤어. 딱 쳐서 이제 꼬리를 저기다 탁 갖다 버렸어.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모르시는 줄 알아 이것들이. 예? 앞으로 김관영 얘기하면 그건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시침이 뚝 뗄 요량이야. 예. 그러니까 국민을 뭐 개돼지로 하는 거야 이것들이. 어저께까지 몸통으로 막 펄떡펄떡 뛰던 김관영이를 탁 꼬리 잘라서 갖다 버린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로워져요? 몰라. 전북 도지사 우리가 후보 안 내겠다 이 정도 나오면 모르겠어. 맞아요. 그 보면은 전주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2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가는 곳은 5만 원. 군사는 5만 원. 군사는 5만 원. 정읍은 10만 원. 저 멀리 가는 10만 원.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 근데 아마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걸 보면 김관영 도지사의 행태는 그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지방자치 권력의 어떤 취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2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2만 원이면 만 원짜리 2장 줬겠죠. 5만 원짜리를 찢어서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고 다 무슨 그 동네 군의원 뭐 시의원 한다는데 그래 2만 원 돈을 받고 있어. 중인 환실이에 쪽팔려서 어떻게 그 짓을 하면서 시의원을 합네 군의원을 합네 그래. 예? 참 어떻게 보면 예? 더럽다고 침 탁 태뱉고 나왔어야지. 예? 그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잖아요. 받은 사람도 다 문제가 되지. 그죠? 이 선거법이 걸리니까. 다 걸리지. 50배 아닙니까? 50배로 50배. 물어내야지. 2만 원 내면 100만 원.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대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맞닥뜨리게 될 어떤 상황들 예. 한번 전망해 주시고요. 쉽지 않을 건데요. 예. 그런데 김영태를 쫓아내면은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태를 쫓아낸다.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갑자기 개헌에 찬성하고 나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이 뭡니까? 제정신이 예. 아니에요. 아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네요. 김용태는. 그리고 이거는 아주 대놓고 그 당의 방침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개헌이 맞냐 틀리냐는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당 대표가 당 공식 입장이 개헌 반대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놓고 그 개헌이 뭐가 문제냐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그냥 완전히 능멸해 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렇게 분위기 띄워놓으면 예.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서 오세훈 똘마니들 중에서 그래 뭐 김영태가 못할 만한 건 아니지 이러고 이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개헌 국면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00점 100패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영태의 이 발언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이적행위다. 아 김영태 얘기하니까 기침이 나네. 그래서 예. 이거 발본색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김영태 이거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당대표 대표가 6.3 선거까지는 윤리위가 좀 가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 했지만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영태를 먼저 처단을 해버리면 그러면 감히 이런 식의 준동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번 6.3 선거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자유파 확실한 자유파 정치인 장동혁 직계가 서너 명이라도 배지를 달고 들어오면 당내 역학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탄탄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태 중징계를 적극 좀 검토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예. 오늘 우리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좋은 대담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오늘 고성국 TV에서 예. 우잘사 광고를 해요. 근데 제가 우잘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젖잘싸 그랬어요. 그 졌지만 잘 싸웠다. 예. 그 젖잘싸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그 다음에 우잘싸가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풍잘싸도 갔어요. 갔다가 우리 스태프들이 가르쳐줘서 우잘싸로 돌아왔습니다. 예. 우파는 잘 싸워. 예, 우리도 여러분, 잘 싸워. 저도 우잘싸 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잘싸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이영풍 회장님하고 손잡고 제대로 한번 싸워봅시다. 스페인에서 부활절 방학을 맞아서 이스트 베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심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이스트 베케이션은 며칠입니까? 한 2주 됩니까? 네, 한 2, 3주? 2, 네. 3주. 아, 그렇군요. 지금 들어온 지 며칠 되셨어요? 한 2, 3일? 한 일주일 됐나? 아, 일주일 됐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한 2주? 아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아니다. 수요일인가? 오늘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아, 벌써 일주일 됐네, 거의. 그렇군요. 예. 일주일 그러면 돼가네. 예. 한 2주 더 계시겠네요? 네. 2주? 맞죠. 예. 자, 지난번 그 겨울 방학 때 잠시 나오셨다가 네. 또 들어가셨다가 지금 선거철이 되면 또 나오셨는데 이거 뭐 좀 우리 교수님 좀 이 정치 평론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다사다난한 이런 공천 과정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루라도 사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한 이후로 예. 정말 계속 갈수록 그 어떤 사건의 밀도나 이런 게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피로감도 되게 심한 것 같고 실제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더 어깨에 짐이 무겁겠다, 고충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힘들겠죠. 너무 힘들죠. 예. 그 정말 힘든 이유와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외부적 요인하고 내부적 네.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 요인으로는 이제 분열인데 이게 지금 그냥 확실하게 이게 주적이라고 할까요? 적이 단일하면은 사실 그게 힘들지가 않은데
요새 뭐 AI 시대 맞아가지고 피하 식별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그러니까 적이 여러 전방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윤어게인 세력도 분열을 하고 노선 갈등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윤어게인 자체도 윤어게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내부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 또 인물 중심으로 뭐 전한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 이쪽 노선일 것인지, 또 장동혁 지도부를 뭐 지지하는 노선에 따라 또 갈라지고 이쪽 또 갈라지고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 뭐 대통령의 직접적인 복귀가 윤어게인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아젠다와 메시지가 윤어게인인지 뭐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적이 유례가 없었고, 또 외부에는 또 내부에는 뭐 예전에 바른미래당 때 보아졌던 이 친한계라고 대표되는 그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도 더 복잡한 거예요. 친한계만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 대안과 미래라고 해가지고 또 오세훈 변종의 오세훈파 변종의 또 그런 세력이 있고, 뭐 친한계 세력도 따로 있고, 또 MB계 뭐 따로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문법하고는 전혀 다른, 과거의 정치 지형이나 문법과는 다른 세상을 맞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재명이라는 어떤 그 정권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뭐 좌우 이념 이런 거 상관없는 그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집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뭐 김상옥이든 이혜훈이든 이현주든 막 이쪽에 있는 사람들 뭐 조갑재든 막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고 이쪽에 파일을 계속 넘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사실 트럼피즘을 가장 정치 기술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게 또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정치 지형, 뭐 정치 문법, 뭐 피하 식별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거의 시야 확보도 안 되고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네. 소수 야당 가령 삼김 시대 때 김영삼의 뭐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국회의원이 한 뭐 60명 뭐 적게는 뭐 40명 뭐 50명 이런 시절에도 그 어떤 소수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총재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의 돌파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이건 뭐 국회의원 107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왜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우리 저 지지자분들도 마인드를 저는 확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어떡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의 플랫폼이 이제 시대적인 수명이 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뭐 지지세라든지 노선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 새로운 2030 그리고 뭐 아스팔트 광장의 젊은이들 이런 세력들의 편이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그 규제 일변도와 또 이게 돈 뿌리기 포퓰리즘에 신물이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아젠다들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국민의힘 협동조합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 지역 토호 기반의 그런 기득권 정당에 굉장히 하향식 정치를 하던 하향식 관제적 정치를 하던 낡은 유물의 그 바지사장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란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외면받고 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혀 트렌디하지도 않고 맛도 없고 사람들도 가지 않는 그냥 노포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트레디션을 가지고 있는 노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낙후된 철거돼야 될 대상인데 거기서 이제 그나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 법조 엘리트당으로서의 뭐 법치주의라든지 실력주의 이런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일단 지금 가처분 인용 다 나온 거 보면 뭡니까? 법정 관리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앵꼬가 자산금 다 말아먹고 이제 다 부채 청산해야 되고 법정 관리 상태로 들어간 당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플랫폼을 완전히 정말 뭐 버리는 수준으로 철거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대개조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문법이 예전
그 법조 엘리트당에 머물러 있어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장 대표가 이번에 가처분 인용 줄줄이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지금 나라가 법치 다 무너졌잖아요. 법치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보수 국민들한테 야 법을 따르라 그러면 믿습니까? 전과 사범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되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지지층들한테 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마디 하는 순간 정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뉴가 이제 예전에는 국민의힘당이 진짜 법조 엘리트당 검찰당이어가지고 그걸로 유능함을 보여줬던 당이라면은 네. 지금은 법치도 무너지고 유능함도 실력주의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나? 이제는 이거 놓고 이제 신대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프랜차이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죠.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포지티브한 아젠다를 던져야 된다. 왜 장동혁이어야 되지? 왜 국민의힘이어야 되지?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존의 문법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법원을 잘 집회도 못해. 예. 그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지지층들한테 효능감이 없으니까 벌써 한 절반은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지지율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보세요. 부산이요. 원래 윤어게인 바람이 제일 거셌던 지역이에요. 서울, 부산이 윤어게인 지역이 가장 거셌던 지역인데 지금 서울, 부산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분열이 나서 그런 거예요. 윤어게인 세력을 그리고 그때 강장에 나왔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원내에서 세력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송원석 원내대표라든지 그런 주류 중진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장 대표는 원하지 않았는데 저륜서는 어쩔 수 없이 했어. 또 존중해. 존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막 싸우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그러는데 존중하는 지도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별로 존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감정의 대리투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정치가 완전히 게임이 돼가지고서는 이재명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나의 니즈를 긁어준다. 빠르게.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알고 봤더니 샤이 개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념이니 애국심이니 그런 거 다 관심 없는데 이재명이라는 아바타가 나한테 잘 맞아해요. 왜냐면은 나 대신에 이 사람이 예전 기존 문법을 다 해체하고 정치인이라면 되게 젠틀해야 되고 좋은 소리 해줘야 되고 모두를 아울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해주고, 혼내주고, 그리고 자기 망가져가면서도 내가 내 사람을 확실히 꽂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뭔가를 이득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게임 아바타적인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재명 보세요. 무슨 제명인의 마을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되게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정치인으로서는 제도권 문법이 아닌 그런 되게 그런 언어를 쓰면서.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레거시나 다른 데서 뭐라고 해도. 그러면 자기 지지층하고 소통하면서 다 표로 만들잖아요. 표퓰리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보세요. 무슨 유튜브 하나 나오는 것도 벌벌 떨고 나 유튜브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당에서 찍히는 거 아니야. 이 공무원 관료당에.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무슨 조선시대 무슨 중정간택 하듯이 조신하게 얌전히 사고 안 치고 이렇게 있어야지 간택이 되고 박민영 보세요. 박민영 대변인 제일 많이 싸우고 나가서 프레임을 치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죽이려고 드는 게 이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의원님들도 보면은 다 조용히 얌전히 찍히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에서 도태가 되고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이 위태로운 것은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 협동조합의 간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지지층이 뽑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 네. 국민의힘은 기득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주호영 같은 사람이 아주 기득권 중에 상기득권이죠. 아니 무슨 인간 국민의힘 아닙니까? 인간 조선일보 완전. 예, 딱 그 대구 출신에다가 그 폐쇄적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지역성. 대구 출신인데 거기서 판사 출신. 판사 출신에다가 그리고 성격도 무난하고 적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도전을 안 해요. 계속 대구에 그냥 알받고 있어요. 육선했습니다. 예. 육선. 전혀 그리고 뉴미디어 절대 안 하죠. 예. 그리고 그 꼰대 기질 막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의 대상과 가르치려고. 통제 대상으로 보는 가르치려고 드는
저는 진짜 주호영 의원이야말로 인간 국힘 아닙니까? 예. 사실 그때 주호영 의원 막 이야기 나왔을 때 유튜브 하시나 해서 저희들이 방송 중에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2,7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청래를 찾아보니까 70만 명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나. 그러니까 주호영 대 정청래가 딱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인간 국힘과 인간 더불당인 것 같은데 정청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그 상스럽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싸구려 같은데. 예, 싸구려 쌈마이 같은 B급. 근데 예. 지지자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왜냐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좀 정청래 비슷한 캐릭터가 이쪽 진영에서는 홍준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서 좀 대중 정치를 했던 게 홍준표였잖아요. 근데 홍준표 항상 잘려나가잖아요. 근데 주호영 보세요. 대구에서 탁 육선 알바끼 하고 있잖아요. 예. 홍준표는 자기 대구시장도 내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호영 같은 사람이 정말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상적폐가 아닌가. 그러면서 후배나 이런 자기 세력을 키우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무슨 바지 사장처럼 있는 거죠. 그러면 선거 때만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저도 찍히겠지만은 뭐 저는 이제 뭐 직업 정치인이 아니니까. 오늘 네. 좀 지키시죠, 뭐. 원래 저는 찍혔어요, 원래. 저는 별로 뭐 그런 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대변인단도 그렇고 이 당에서 어쨌든 배지 달고 싶은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 나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얘기해주고 절대 내부 정치나 이런 거에 뛰어들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정청래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정청래니 뭐 옛날에 민주당 그 이재명부터 해가지고 뭐 정통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아주 철저한 그런 아주 간절하고 극렬한 그런 내부 투쟁과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쟁력 같은 거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내부 투쟁과 경쟁력을 거쳐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정치 기술 이런 공학에서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은 그러니까 스펙 좋고 참하고 왜 참한 며느리감처럼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좀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 공천이 이제 2028년으로 한 2년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 공천을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든지 어떤 뭐 공천관리위원회 실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이 당이 보면 지선을 이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냐면 이게 무주공산처럼 돼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제가 아까 법정관리 상태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외부 세력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남부지법 그 판사가 가처분 인용 내린 거 보면은 가관도 아니에요. 이거는 판결문이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법치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여론전도 완전히 좀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 다 뺏기면서 미디어전에서도 밀리고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권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대비 봤을 때도 굉장히 권력이 약화돼 있는 거죠. 야당 이제 힘없는 야당인데다가 그다음에 뭐 언론 지형도 다 뺏겨 여론전도 안 돼. 거기다가 지지층은 분열돼 있어. 그리고 뭐 사법부까지 저렇게 공격을 하고 들어오니까 사실상 예전에 그 통진당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이 당은 지금 위헌정당이다 계속 당원 당겨가지고 막 판사가 지금 제사장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의 가장 뭐 당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 권한과 공천권이 무력화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식물 지도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지선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공천에 이제 수긍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주호영 사태, 뭐 이진숙 사태 이런 게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다들 관심이 이거를 지선 끝나고 당권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 전부 지금 지선 나오는 사람들이 나 지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선 끝나고 비대위 갈 건데 나 당권 먹으러 나오는 거야 이런데요.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장동혁 지키자 이런 것들이 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 당을 민주당 이중대한테 넘길 수는 없다. 정통 보수와 제가 말하는 그 신우파 의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구심점으로 삼아가지고 이 당 자체를 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홀라당 넘길 수는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은 저는 뭐 장동혁 지도부가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건 오로지 당원 지지뿐 아닙니까? 이게 되게 기형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오히려 당원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모두의 적이 되고 있고 모두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장동혁 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 제가 뭐 우리 저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당원 주권주의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이 당원 주권을 지키자는 그 전선을 선명하게 하면서 2028년 당권을 노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라고 하면은 이게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 신우파 의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이재명의 그 포퓰리즘 정치가 망치고 있는 이 국가 재정이라든지 국가 신인도라든지 이 외세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스트래티지에 대한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50%의 그 시장이 있는 거예요. 5대5로. 근데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장동혁이라는 리더십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2028년도에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뭐 YS 때나 뭐 DJ 때 5, 60석이라도 뭉쳐 있어도 확실한 의제와 세대와 진영이 이제 붙어 있으면 그게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리더십. 그거를 지금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그 사람들이 단일 대우의 리더십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 이중대를 하려고 하고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2028년도에 당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 기반으로 해서 소수의 여당이다 하더라도 강력한 정치 결사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같은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데 가령 뭐 영국 뭐 개혁당, 리폼 UK라든지 뭐 트럼프의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의 공화당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공화당하고 완전 다른 공화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장동혁 지도부가 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장동혁 대표님이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간 장동혁 대표님이 책임감이나 그런 게 강한 되게 막내지만 적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형들이 다 무능해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었는데 막내가 불려 나온 케이스잖아요. 친윤 중에서.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노포를 이제 살리려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막 거기서 다 철거돼가고 있는 그 기둥불이 무너지는 거 막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선수들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완전히 트럼피즘을 좀 이렇게 차용했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메시지도 굉장히 신중하게 내거든요. 지금 왜냐면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 최대한 이분이 이제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시는데 뭐 법원의 뭐 판결도 존중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그 원내 뭐 그런 꼰대 중진들도 내가 잘 모시겠다. 우리 지지층들도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쪽 저쪽에 이제 숙제하고 이쪽 저쪽에 매맞고 막 이러고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이제 대표가 딱 그냥 자기 길을 중간에 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딱 길을 딱 내서 대로를 내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그 중간길을 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중간길을 내고 이게 장동혁의 노선이니까 선택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의 길이에요. 트럼프 웨이가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어제 X에다가 쓴 게 보면은 의미심장한데 니들 석유 필요하면 미국한테 사. 우리가 너네한테 석유 줄게.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 우리한테 비옵자 할 거면 니들이 호르무즈 가서 싸워. 니들이 가서 석유 얻어와. 그리고 니네가 우리를 돕자면 우리도 너네를 돕지 않을 거야. 이제 프리라이드 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던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혼자 모든 걸 짊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주적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었잖아요. 한동훈을 제명시킴으로써 얻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나오는 정치적 타격. 그거를 혼자 다 맞았어요. 장동혁 그렇죠. 혼자. 네. 단식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력을 한동훈을 제명시키는데 다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공범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구친윤 개파를 컴백을 시켜가지고 세력으로 한동훈을 쳐내고 당원들의 힘을 빌려서 쳐냈어야 됐는데 그냥 혼자 징계 윤리위라는 본인의 당권을 한동훈을 제명하는데 당력을
본인의 당권의 그 정치력을 많이 소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화된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에서 뭐 친한계, 강성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는 80~90%는 오세훈계 포함. 그렇죠. 전부 다 한동훈을 좋아하지 않고 한동훈이 이 당에서 쫓아낸 거를 좋아하는데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도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약점으로 잡은 거예요. 당신이 한동훈 쳐냈지 우리는 동의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당신이 쳐냈기 때문에 한동훈 잔당 세력을 쳐내고 한동훈이 다시 당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갑이고 당신이 의리야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주도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공천권이나 징계권을 제대로 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 끌려다니는 상황이 뭐까지 나왔다? 절윤 선언으로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한동훈이라는 적폐를 처단하는데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화력을 다 썼는데 그게 오히려 당내 기득권과 귀족들한테는 빌미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웃으면서 아 한동훈하고 장동혁이 싸운 데서 나는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도혁 대표가 가운데 길을 내고 그래서 당신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올 거야 말 거야 조인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선택을 강요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도 한동훈 들어오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뭐 어디든. 지금 보면은 대구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도 주호영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몰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때 주호영 씨가 그 저기 했잖아요. 한동훈하고 같이 저기 한다고 뭐 무소속으로 연대하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 대표가 놔야 돼요. 대구에서 처음에 그 공천도 대구 사람들 그 대구 의원들한테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저는 그거에 기반해서 나온 게 이진숙 주호영 컷오프라고 알고 있는데 또 나중에 시끄러워지면은 또 한동훈의 그 모든 것을 그 한동훈으로 인한 모든 정책 데미지를 장동혁 대표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듯이 이번에도 주호영 이 사태를 장동혁 대표한테 결국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이렇게 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정현 같이 좀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직접 던져야 돼요. 원내 뭐 다들 선배고 자기보다 연배도 높고 하겠지만은 내가 가는 스타일은 이겁니다. 나는 한동훈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털고 가야 돼. 더 이상 한동훈 그 문제가 다시 제 이슈화되고 그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게 전당원 투표도 계속 지금 한다고 하고선 안 했는데 그게 뭐 전당원 투표가 됐든 아니면 원내에서 뭐가 됐든 본인이 메시지를 던져서 당신들 한동훈 들어와가지고 또 당 말아먹는 거 보고 싶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의원님들만 해도 그렇고 한 80~90%는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검증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원내에도 던져야 되고 당원들과 함께 나는 내 뒤에는 당원들이 있으니 나를 따라주세요로 그냥 가야 돼요. 원내에서도. 더 이상 원내와 지지층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쪽 저쪽 눈치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진수 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진수 위원장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대표가 굉장히 성격이 신중한 성격이고 또 본인의 체급이 1.5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원내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보다는 훨씬 정치적 구력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다 막 주도하기에는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처신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니까 결국엔 본인이 막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진수 위원장도 애초부터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정무적인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대표가. 애초에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주류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구시장이라는 자리는 행정자리고 그리고 대구의 어떤 연고가 많은 분들한테 더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 당원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그러면 대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과 이런 민심이 이러니 이진수 위원장은 우리가 전사로 쓰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이렇게까지 이진수 위원장이 또 정치적으로 고립이 돼가지고 반발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었겠죠. 이대로 가면은 이진수 위원장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진짜 저번에 저기 장해찬 사태처럼 또 본인이 더 고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당 대표쯤 되는
체급이기 때문에 미리 주도하시고 미리부터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 작업, 그런 여론 정지 작업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오늘 그 새 뉴스가 그 박덕흠 의원이 이제 새 신임 공관위원장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분은 이렇게 쭉 프로필을 보면은 뭐 친박계에서 활동하셨고 충북 출신이고 네. 또 뭐 장동혁 의원도 충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이 의정 활동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서시는 분이 아니었고 해서, 그럼 당대표 주도의 나머지 남아있는 공천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2의 이진숙 사태나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제2의 주호영 사태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그게 힘들어졌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법정 관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뭐 컷오프, 뭐 공천 이거에 대해서 수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감안하시고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제 대의 명분을 만드는 거고, 지금은 대표께서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당원들한테 맡겨주시는 공천을 하셔야 된다.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했을 때는 주호영을 컷오프한 거는 한동훈계를 막기 위한 그런 거가 있었고, 주호영에 대한 대구 민심의 그 적폐로 보는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류 의견이 국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당원들의 민심이나 이런 거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직접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좀 뜬금없게 느껴졌고 설명이 여론전이 안 됐다라는 거죠. 방향이나 그런 건 맞아요, 결정은.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걸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소통이 없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남은 공천에 있어서도 물 흐르듯이 해야지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고, 이게 뭐 대의 명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당원 주권주의, 당원의 여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주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이제 주류 의견으로 몰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류 의견과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하셔야지, 괜히 이게 내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내가 어떤 거를 주도했을 때 이게 나한테 정책 책임으로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 그거는 당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수습하는 이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그리고 박덕흠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친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또 이게 당이 사분오열이 나니까 친박, 친이 뭐 해가지고 그냥 사실은 각자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게 당이 세력화되지 않고 주류화되기 힘든 상황에서 뭐 박덕흠 카드를 쓰니까 또 이제 레이블링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친이계나 이런 쪽하고는 멀어지니까 또 박덕흠 카드를 쓰는구나, 뭐 친박이다, 이렇게 이제 레이블링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충청 지역이라는 것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으로서 이 당에서 되게 일구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으셨고, 애당심도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애당심 대단하신 분인데, 약간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이렇게 호남에 대한 그런 애정, 그리고 그런 게 자기가 뭔가를 호남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야심이 되게 컸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자기 브랜딩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의 이제 개인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충청대망로이기 때문에 이제 충청 지역 의원들하고 좀 더 조직화, 세력화를 하고, 충청에서도 일반 뭐 당원이나 지지층하고 스킨십을 긴밀히 하면서 충청에 이제 대안이라는 그런 인식을 대중한테 심어주는 것이 장 대표 개인한테는 큰 과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늘 교수님 참 간만에 나오셔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방송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요새 저도 사실은 너무 뉴스 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지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신적 피로도가 너무 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극한의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진짜가 걸러지고 진짜 정치 결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초의 대중주의 운동이 저는 우파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파가 이렇게 실현을 겪은 적이 없어요. 다 우파 정치는 대통령 정당이었고 그래서 권력을 따먹기 위해서 줄 서는 정치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당원들이 우리가 진짜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싸우고 해서 그 소수의 정치 결사가 생겨나면서 그게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 되고 진짜 워리어들이 걸러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중주의 이런 게 좌파의 전유물이었고 솔직히 지금 중국이 하나의 중국 이래가지고 정치력이 굉장히 강력한 게 사실 그 마오쩌둥이 벌였던 뭐 대장정 같은 그런 거 대장정 때 뭐 1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지금의 저 중국이 저렇게 그 어마무시한 거대 권력이 되고 그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건데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허약한 우파, 줄만 서는 우파, 기회주의 우파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파들도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벌전에 대장정을 거쳐가지고 이 극한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동지들이 만들어질 때만 우리도 좌파 포퓰리즘이라든지 이 나라를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다. 이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 과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찐 애국자고 누가 진짜 전사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문법에 갇혀있던 정치인들 줄줄이 다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그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황금 낙하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거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결정하는 네. 거죠. 황금 낙하산까지 나왔습니다. 황금 낙하산. 네. 황금 낙하산은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